민생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 동시 추진하라.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우리 깨어있는 민주시민분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에 지금 9일차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민생 동시 추진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시사타파 우리 이종훈 대표가 지금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다리 풀려요. 예, 어디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 MBC 갔다가 그 다음에 광주 5.18 갔다가 오늘 9차 제가 2번을 빠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태현 단장님, 그리고 곽동수 선생님, 랑맨 TV 그 외에 다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F 볼륨을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맨 밑에 마스터 빨간 거를 올리시면 돼요. 괜찮죠? 예, 됐습니다. 오늘 약간 비가 오는데 여기 시민들은 여전히 우리 어머니들 본인의 일보다도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기 중계하시는 우리 1인 미디어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경찰관님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셨죠? 출국을 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출국을 하셨다는 의미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을 하기 전에는 사전 조율을 합니다. 이미 사전 조율이 다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그러면 가져가고 어떤 걸 얻어 갖고 올 수 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미국과 협상용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백신으로 어떤 백신 스와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하겠죠. 제가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에 대부분이 안보의 문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그 반도체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의 메모리 부분에서는 거의 70% 이상을 저희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면 애플의 아이폰, 아니면 어떤 각종 전자기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중단됩니다. 비메모리 부분은 대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조율이 잘 됐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좀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백신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을 했던 수구 세력들, 저 국민의힘과 조중동,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돌아오셔서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에게는 뜨거운 달입니다. 5.18이 있고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내일 모레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은 5월 정신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5월의 정신은 개혁이고, 또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시민들의 함성이 열어있는 5월달입니다. 그런 달에 저는 적폐들과의 협친이, 그런 말들을 두둔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우리 시민들이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저희 옆에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부산 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도 생존 투쟁이에요. 조중동은 민주노총을 사회적 악으로 만들고 좌파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분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개혁은 곧 민생을 더불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 따로 민생 따로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이 곧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기득권들의 그동안 누려왔던 불로소득을 뺏어오는 그런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개혁의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누적돼 있던, 잠시만요. 4년 동안 끊임없이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민주당을 데미지를 입혀놨어요. 뭐만 하면 대통령 잘못, 뭐만 하면 민주당 잘못,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많이 민심도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진 게 현실입니다. 안 나와?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안 나온다는데? 이제 나오네요. 그쵸. 아까 뭐가 이상했어. 예. 그래서 이번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저는 5월과 6월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안에 각종 사회 현안과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민생을 포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민생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민생과 개혁은 대립각이 아니에요.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마치 개혁을 주장을 하면 민생을 포기하듯이, 그게 바로 조중동의 프레임입니다. 개혁이 곧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선 전에, 이제는 대선 다음 달이면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생은, 개혁은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0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의 힘은 다시는 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해야지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이번 주 일요일인데,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날 여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민주당 앞에서 이런 항의 집회를 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벌써 9차 민주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있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개혁을 뒷전으로 하지 않겠다, 개혁과 민생 동시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해주셔야지 저희는 이 집회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대선 경선이 들어가도 그런 확약이 없이는 민주당은 제대로 경선 치르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저희가 방역법을 준수하면서 여기에 최소 인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대선 국면에 가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여기 앞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를 계속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만큼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과 현재 저희가 요즘 낮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정치 클리핑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것들을 여러 개 사안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수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십시오.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저보다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개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네. 눈만 뜨면 집회부터 생각나시죠? 그렇죠. 어차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느냐보다는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앉으시죠.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민생이다를 외치고 있는 마음이야 다들 아실 것이고, 무엇보다 요즘은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 그래도 개총수님이 꼭 필요한 최성해 전 총장 사건 같은 경우 짚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5.18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 일요일이 노무현 대통령님 또 기일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이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미 미국을 가셨는데 이게 벌써부터 참 말이 요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도 일정을 수호하고 계신데 미국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소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건 트럼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보여지는 느낌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보수라고 하는 극우 언론들은 늘 사실을 과장해서 왜곡합니다. 영부인이 같이 가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모양이 벌써 빠지기 시작한 거다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앉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외교들을 한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은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반도체 하니까 컴퓨터만 신경 쓰시는데요. 일반 텔레비전부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이르기까지도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위성이나 군사 장비까지 모두게 들어가죠.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차질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동차의 출고가 늦어지게 되면 금방 갈아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상황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되고, 한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위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재용을 풀어야 된다라는 삼성전자 사면론을 당 내부나 외부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김정숙 여자수 초청받지 못한 무슨 구력 외교냐면서 벌써부터 프레임들을 그렇게 짜고 있는데 기도 안 막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보다 현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왜곡에 속지 않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핑계가 되면 참여정부 시즌2에 길거리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하던 그런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짓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부 잘 나가고 있고,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서 첫 번째 미팅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워낙 작은 것으로도 민감하게 굴 수밖에 없는 외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방한 마치고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김정숙 여사님 핑계김에 독자 행보하실 수 있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은 논란이 일어날까봐 있었다면 이제 남은 1년은 이번을 계기로 서민들의 삶에서 보살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할머니의 눈으로 돌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김정숙 여사님이 왜 이번에 방미할 때 가지 않았냐, 뭐 조중동 기사를 보시면 좀 왜 안 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퍼스트레이드는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은요, 투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자의 아내이기 전에 본인의 일이 있는 거예요. 강의하는 잘 나가는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배려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퍼스트레이드가 참여를 못할 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어떤 외교적으로 또 신뢰를 할 수 있고, 밸런스를 잘 네. 맞추고 외교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사전 조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김정숙 여사가 오지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어떤 입장이,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미리 저희 청와대에게 알려주면, 그럼 우리도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둘이 어떤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율이 된 건데 근데 저쪽 외국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양반과 상놈 구분처럼 자기네들이 높은 거라 착각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대국을 만나러 갔는데 대국의 눈치를 본다는 식으로 뻔하지 않냐는 카더라 소설을 써댑니다. 이게 정말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착 외구들이 볼 때는 본토 외구들 있잖아요. 스가도 혼자 갔어요. 그럼요. 옛날에 과거에 아베도 혼자도 다니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요번은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야 코로나 상관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여행도 하시고 조용하니 한적하게 즐기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교라는 행정부의 수장은 각 나라에서 달라진 외교 관행, 지금 어디 갈 때 부인을 동반하거나 자녀를 같이 가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의 접점이 생기면 양국 정상 간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부인이 영부인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관련된 스텝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들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게 조율이 된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무슨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빨리 설치하고 놓으세요. 신비님 자리를 가운데 비워두고 일부러 있습니다. 비워놨어. 아 네. 이렇게 현명할 수가. 어서 오세요. 네, 아람단, 지금 누리단 대표 신비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같은 분위기로 하다가 저 모자는 한별단 모자예요. 예, 근데 체개발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다. 어서 앉으세요. 거의 베레모.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별단 와, 단장님. 역시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그렇죠. 그죠?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신비님 지금 어떤 얘기 하고 있었죠? 보이스카우트. 네. 예, 엘리오트라고 써있네요. 예. 이게 이제 그 BTS 모자입니다. BTS. 그 얘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안티 늘릴 일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 집회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비하게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그러니까 언론 프레 조중동 중심으로 한 언론 프레임이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같이 동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치 조롱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언론 프레임이 그게 아니라 대통령 우리 개청수도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남북 문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계기가 되고 네. 이 북한이 남한을 빼고 북미 직접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합의가 됐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남북 간에 원래 미국은 원칙을 지키고 북미 직접 수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먼저 수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북미의 수교를 하기로 하고 결정적인 게 지금 북한의 연락소 사무소를 지금 미국과 같이 네.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바이든이 남북 경협을 지지하는 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절차적, 단계적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선 비핵화를 조치한 만큼 그만한 경제 제재를 풀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것이 예. 돌려서 남한 경제 남북 간의 경협을 지지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중동은 메인에 김정숙 복관 이후 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누구보다 배가 아플 사람은 그렇죠. 트럼프입니다. 예, 예. 트럼프는 자기가 기반을 다 해놓고 한 큐에 모든 걸 다 풀어주려고 작전을 짰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바이든은 그걸 조금씩 꺼내면서 손해볼 거 없이 미국의 체면을 지키면서 한국도 모양새 좋게 풀어나가는 액션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뒤집힐 게 뻔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흠결을 찾아낸다고 하는 게 영부인이 동반하지 않았다. 이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니 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국회도 이제 4.27 판문점 비준안도 얼마든지 좀 밀어붙이고 통과시킬 건 통과줘야 그거는 국회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의 외교력과 민주당이 또 갔다 돌아오시면 어떤 협상을 그러니까 좀 청와대와 국회 간의 민주당과의 관계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신비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어떤 경제 교류나 그런 것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팽창이
미국에게는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또다시 이제 중국에 의존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에게 많이 패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홍콩을 못 지켰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패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작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을 해서 어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중국이 2019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만큼 중국은 이제 18억이라는 인구가 1만 불 이상의 소비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면요. 세계 경제 수출 동향의 지표를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수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러면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미 의존, 미국의 수출하는 의존도가 한 20% 정도 됐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을 보면 한 15%로 줄어들었어요. 2020년 때 중국에게 우리가 수출의 의존도는 한 11%였는데 지금 2021년에는 25%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나라의 경기가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매월 1일날 수출 동향 분표를 표를 보면 그래서 외국도 세계의 무역의 방향타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나라를.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역시 감각이 우상호 의원인가? 닮았네. 그 감각이 굉장히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결의안을 같이 발표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우리 동포들이 오늘 지금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개청수가 말했던 국회에서 그 같은 날에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국회에서 대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이거 정말 환상적인 거죠. 우리 국회가 보고 본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개청수가 얘기한 게 참 그 말을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구를 2000년 동안 봤을 때 16, 17세기처럼 이게 소빙하기거든요. 소빙하기는 바이러스의 창고를 의미해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구가 소빙하기 때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창고를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부터 바이오 강국을 내세웠던 것은 뭐냐면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백신 허브 국가를 하겠다. 그 대신에 반도체 기본 기술을 주겠다라고 해서 빅딜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장 우리가 50조 정도의 투자를 한 거지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변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창고리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백신 생산국의 허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국이 WHO에서 승인도 하지 않는 러시아나 중국의 제품들이 어디로 가 아프리카에 대거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백신이 이제는 국가 안보와 문제고 국가의 세력 간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적인 이벤트로 전쟁이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났던 인류가 겪는 세계적인 대재앙입니다. 이걸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위치가 되고 그걸 치료하는 데 필수인 백신 생산의 중심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잘하면서 세계 10위권의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해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인심이 막하지
전 세계에서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풀려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까 개청수가 얘기했던 중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남아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WHO에서 승인되지 않는 백신을 대거 투입시키고 1억 5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모범적으로 집단 반역을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허브 국가를 한다는 얘기는 개발도상국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한 거나 유럽이 생산한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시아의 50억 인구의 거의 헤게모니를 대한민국이 장악할 수 있다. 중국하고 완전히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한다면 네.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완전히 헤게모니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외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거를 누구도 오른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통령 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비교해보면 더 우위가 있는 게 올림픽 하겠답시고 일본이 1년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몇 개 도시를 셧다운시켜서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일본입니다. 그 전까지 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을 오해하고 지금의 60대, 70대 분들 가운데서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일본의 지배 이런 얘기들을 쓰실 겁니다. 그도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40여 년에 걸쳐서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추억은 이해됩니다만 지금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믿고 깔끔하고 제대로 일 처리하고 마치면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중동 쪽에서는 한국의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문화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데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과 백신 분야에 있어서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메카가 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전신 거울에 비춰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과연 많이 컸다 하는 정도로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중간쯤 있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적 대유행으로 퍼진 재앙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더 성큼성큼 나가고 있는 그게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치 대통령이 백신 남아 돌아가는 미국의 백신을 한국에 구걸하러 갔다. 조중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걸은 누군가 한 분이 하셨습니다. 황교안이라고 네, 황교안이 했죠. 나라 망신시켜가면서 했던 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것도 특정 도시만 찝어서 근데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디램 반도체 기술력을 미국에 주고 그리고 우리는 2천만 명분 겨우 2천만 명분을 구걸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체적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정말 제가 민주당 앞에 와 있지만 민주당이 제가 화가 난 것은 민주당이 화가 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자칫도 들어가는 좌측 들어가는 차요. 들어가는 차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마치 50억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북한에 넘기고 아니 미국에 넘기고 마치 그것이 2천만 명분 구걸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 기술을 이전을 받기 위한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원래 백신 국가는요 2차 대전 연합국들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종 마루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생체 실험의 결과로 원천 기술이 터득된 거거든요. 그 기술은 그래서 일본이 왜 백신을 못 만드냐면 일본의 그 생체 실험 기술을 모두 미국에 넘기고 자기의 국가를 4개 국가로 분할 통치한다는 게 맞바꾸어치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이 정도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천 기술을 달라고 간 거거든요. 근데 무슨 2천만 명분 이거 어디로 간 것처럼 개사기 쳐가지고 국민들이 50조 주고 겨우 얻어낸 게
2천만 명분이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조중동이 우리 이 MB나 박근혜 때 해외 나갔을 때 무슨 뭐 500조, 50조 MOU 체결 이런 개 홍보를 해줬던 것 같고 비교를 하면 실제적으로 김성중 여사 기사나 그 다음에 2천만 명분 백신 스와프 이거는 은폐돼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엄청난 시기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바이오 산업에 한 20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은 완전히 지금 신경을 촉구 세우고 이것만 따내면은 우리 미래 100년의 바이오 산업은 한국이 검어진다라는 엄청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데 이런 거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2천만 명분 그거 얻으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대통령과 함께 가서 지금 원천 기술 하나만 따오면 완전하게 우리는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백신을 얻으러 와야 돼요. 소개 좀 하고요. 네. 네. 아 근데 네. 그 신비님께서 네, 갑자기 네, 노정열 선수가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수 취지는 못했습니다. 그 조정동 신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일본 외자 외신이기 외신. 때문에 외신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까 이종원 총수가 얘기를 했지만 5월, 6월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도대체 언제 온 거야?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날아서 왔죠. 아, 날아서 예, 날아서 와서 신비 타고 신비한 비 타고 이번 주 첫 빈 것 같은데 자꾸 신비라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도 5, 6월 달에 이제 5월 달도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CBS 또 TBS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차석으로 2등으로 입성하신 강병원 의원이 조정동의 그 외신이 또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쪽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면 다양한 목소리 공존, 건강한 토론 생성 이런 식으로 제목 쓰면서 민주당 내에서 한 목소리 나오면 이견이 없는 독재라 그러고 의견이 2가지 이상 나오면 불협화음이라 그러고 그러는 게 우리의 외신입니다. 저희 이종원 PD랑 저희가 당대표 3분 그리고 김용민, 김영배, 강병원 의원 후보자들을 생방송으로 모셔서 저희가 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그 당시 영상이 있고 근데 오늘 강병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실 검찰개혁을 살짝 뒤로 밀어놔야 된다라는 김어준 총수랑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순서를 미룰 수밖에 없지 않는 현실론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게시판이 거센 저항도 있었지만 우리 네티즌들이 똑똑한 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언론개혁이라도 빨리 해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강병훈 의원이 주택 임대사업자 특례법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폐지하는 거 굉장한 개혁법이죠. 그거 하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기조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고 보유세 자꾸 유보할 게 아니라 시행하는 것도 개혁이기 때문에 그거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라도 하세요. 최고위원님들. 그것도 못하면 이거는 민생의 이름 아래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언론개혁법 하시라고요. 5월달 열흘밖에 안 남았고 6월달도 이제 합쳐봤자 40일밖에 없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를 그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현장 7시간 골든타임 놓쳤다고 박근혜 정부와 우리 안전관계 해수부부터 해양청 해경까지 저희가 국민들이 질타한 이유가 뭡니까? 7시간 안에 구해줬어야 되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7월달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5월, 6월이라는 이 40일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이때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산더미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놔두고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희연 교육감 인사를 처리하는 이 작태와 행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검찰개혁이에요. 그것도 하시라고요. 중수청법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왜 경찰개혁은 중수청법만 있습니까? 이성윤 지검장 지켜내세요. 백혜란 의원님 기소된 것만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이상한 말 사과하시고 다시 거둬들이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철회하세요. 조선 오정 5인방들도 사과하신 분도 있고 안 사과하신 분도 있는데 사과하실 거 사과하세요. 지금요 ABC 부스 공시협회에서 수십 년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정동으로 대변되는 그 신문들이 뭐 100만 불 찍어내는 1등 신문이 근데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냉철하게 열기차게 속 시원하게 국민들께 사실을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하고 규명하고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거면 거둬들이고, 민주당 출신의 법률 율사 출신들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시면 우리 촛불 시민들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 응원하고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응원할 거예요. 왜 그런 것도 못합니까? 감사원도 세게 질타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황희 장관 들어가셨는데 더 세게 질타할 거 질타하고 관료주의 폐해를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무원들 체질도 바꿔내야죠. 그런 게 개혁입니다. 뭡니까 이거? 꼭 중수청법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무슨 개혁만 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공수처 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중수청법 나중에 합시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중수청법만 얘기합니까? 네, 아까 우리 노중열 방송인님 대전에서 MBC에서 지금 방송 끝내고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오자마자 혈압 오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비님이 아까 이어서 얘기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하셨던 얘기가 미국 얘기, 방미 얘기 마무리 안 하신 거 됐어요? 저는 이번에 언론 얘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이왕 가신 거 조연천이 좀 잡아오시면, 아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나갖고 범죄인인도 저희하고 미국의 FBI나 CIA가 뒤지면 금방 잡거든요. 아, 우리가 잡으러 갈까요? 아니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 잡으러 가려고 했어요. 진짜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의열단장이랑 가서 잡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이거 잡으러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어요. 어쨌든 조연천 달라. 그럼 우리가 또 뭐 하나 뭐 좀 드릴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왕 가신 거 조연천이 좀 잡아오시면 저쪽에 쪽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 얘기하셨죠. 네, 언론 개혁 왜 미루고 있냐.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 언론 개혁할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검찰 개혁 같이 어떻게 보면 경험이거든요. 좀 조용히 처리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광석화 같이 이거는. 네. 기득권이 쌓여 있어서 1%가 혹은 10%가 80%, 90%를 먹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는 게 민생인데, 소득 분배도 그렇고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가진 사람들이 저항 안 합니까? 아니 저항이 없는 개혁이 어디 있고, 목숨 안 던진 우리 60, 80년대, 90년대 우리 민주열사들과 시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비겁한 거예요. 총칼 앞에서도 저항했는데. 아니 미얀마 시민이 바보라서 안 도망가고 그냥 숨죽이고 살지 않고 목숨 던져서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나아서 우리의 미얀마의 양심 시민들도 목숨으로 지금 한 거 하잖아요. 언론개혁 여기 민주당 앞이니까 당직자들이 지금 창문 너머로 듣고 계시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하나만 언론개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가 상위 45만 명 정도거든요. 한 뭐 1.7%? 예, 1.7%인데 지금 정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9억이 올랐으면 9억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3년 이상 보유하면. 근데 3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3억만큼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은 9억을 벌었거든요. 9억을 벌었는데 5천 받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류가 상위,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19억, 6억짜리 사서
18억이 된 아파트도 있어요. 예. 그럼 얼마를 번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10억 이상의 내 자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자본의 투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이죠. 저희가. 예.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데 상위 45만 명이 조중동의 편에 서서 이게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종부세 완화 계획을 냈죠. 내면 조중동이 야 우리 민주당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오늘 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문 반대 씨발.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언론에 상위 46만 명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이 우리를 호도해도 5천만 명을 호도해도 민주당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예. 완화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중동은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 친문 결국 반대. 그러니까 내분 일어나나 늘 말했지만 잘한다고 칭찬했지 칭찬 않아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칭찬한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실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을 실현했던 실용주의자예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칭찬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한미 FTA 체결한 거랑 이런저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한 거, 그거 두 개는 내놓고 칭찬했습니다. 왠 줄 아시죠, 그건? 그거 말고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신 항상 친문이라고 갈라치기 할 뿐더러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버전의 다양한 개혁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불협화음이라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콩가루 집안인 것처럼 건전한 소통의 장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 하는 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표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고 12억이 돼서 그 3억만큼만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의 대상자는 상위 46만 명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안 해 이게. 그 소통을 델리민주 꽤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안 보거든요. 저희 진보 채널 10만 넘는 거 검토해 보시면 한 10개 넘습니다. 그쪽이랑 직접 소통하시라니까요. 채널이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으려고 했던 분배 균형 있는 분본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코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욕 먹어가면서 이 부동산의 불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이 4년간의 노력이 그 종부세 하나 때문에 붕괴되는 것을 민주당이 보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느니 마느니 이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예요, 종부세. 그렇죠. 이명박 때부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 완화해주는 게 결국은 개혁한다 그래놓고 부자 감세해주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진표나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무슨 10%만 대출을 해줘갖고 집을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폭탄 돌리기거든요.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정책 잘못 썼다가는 약자와 서민들 살리려고 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고 일단은 거품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간 집값을 현실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대출 규제 완화를 그때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현재 집값이 버블이 심한 상태에서 대출만 풀어갖고 집을 사라 그러면요 다주택자들이 물건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이익은 다주택자들이 보면서 양도세 완화해줘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비싸게 막차 타는 90%의 대출자들이 결국 부자들의 물건을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모든 어떤 이자 부담이나 결국은 은행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경기 전체가 어떤 그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럴 때 폭탄 돌리기를 다시 이명박근혜 때 저희가 엄청나게 비판했던 부자 감세에 대해서 다시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요즘에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십니다. 우리 당직자분들과 의원님들은 초선부터 육선 할 것 없이 늘 다 동의는 못하시더라도 그분의 열정과 오죽 답답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에서 이 개혁정부의 개혁을 안 다뤄주면 본인이 퇴임을 법무부 장관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주당 대표로서 그렇게 정책적인 쟁점을 이렇게 풀이하시겠습니까? 그걸 좀 어떻든 읽어보세요. 민주당 참 섭섭합니다. 이 얘기는 얘기대로 하십시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 90회째입니다. 이쯤 됐으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소위 민주당 직원이라는 자가 지들 들어가는 건물도 몰라서 방송하는데 앞에 참았고 직원인데 봐주세요 이런 소리 정말 무신경하죠. 공무원들이 무신경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요즘 지역에 주민센터 한 번만 가봐도 얼마나 달라진 줄 압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접하는 데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이 제대로 있죠. 근데 민주당은 어떤 식이 됐건 자신들의 핵심으로 밀어야 될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게으르거나 하기는 했는데 효과는 없어요. 본인들도 알죠. 부동산 정책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대표의 한마디, 송영길 대표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 바로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숙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발언이 가져왔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예민하고 조금만 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듣는 척은 한다면 여기 있는 당직자들조차도 이 뻔한 주차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카메라 앞에 뻗치고 앉아있고 거기에 맞춰서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분들 수고 많으시지만 하루 종일 서 있다면 멍하죠. 이게 들어오는 찬지 뭐 한 건지 그 10초, 20초, 30초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서 무신경하게 지나가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이 되고 행정이나 경찰에 대해서 보호하고 봉사하고 프로텍트 앤 서브를 하고 있는 그런 기본 원칙들 다 사라지면서 그냥 일이니까 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정치가가, 행정가가, 그리고 당에 있는 당직자가 그냥 나 월급 받는 것 뿐이야 라고 할 때, 음식점에서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접시 집어 던지면은 그거 먹고 싶겠어요? 당직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정책을 써놓은 것들 국민들에게 내던지는 것도 아니고 와서 가져 먹으라고 그냥 있는 거 살펴보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걸 보면 기본 서비스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에 왜 직결되어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병우가 들어섰을 때요, 검찰에서 특별하게 45명을 다시 검찰로 채용했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때로 들어가고 그들이 장악해가면서 검찰이 엉망이 됐었던 것, 그들은 늘 빠르게 집권해가면서 권력을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걸 정리하는데도 너무 느립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손발 맞힐 때 국민들의 속에서 화병이 나는 겁니다. 정말 화병이 나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장 응답하시고 개혁이 민생이라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가시적인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곧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열리고 26일에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으면서 쥐죽은 듯 지금은 야당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드렸던 힘은 야당 눈치 보고 찌질하게 굴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등집값 하십시오. 174석이나 됩니다.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26일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26일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꼼수를 쓴 거예요. 최대한 검찰총장 임명의 시간을 느리게 한 다음에 25일까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인데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최대한 25일까지 시간을 끌려다가 26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예요.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혹시 잘못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고 또 점수 잃을까봐 하는데,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검찰과의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풀고 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빈약하고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 좀 넘어갈게요. 네, 저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세 명의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 1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조희영 교육감, 그 다음에 이규현 검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려고 공수처 설치하고 뭐 죽서서 개줬다 뭐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이거는 1호 사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 왜냐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의 기존에 이제 수사가 마쳐진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공수처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좀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정치 클리핑에서도 분석을 또 안 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비겁하다, 비루하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것 자체가 판사, 검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가 지금의 경찰, 검찰 체제로서는 유야무야하니 우리 국민들의 응어리진 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한번 처리해보자고 고위공직자들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늘 얘기하지만 교육법에 그 규정된 교육감으로서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인사행위, 물론 재량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재량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헌법과 각종 법률과 조리와 원칙과 상식에 맞아야지만 재량의 범위고 그것을 넘어서면 위법이 되죠. 불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더라도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다 해온 것, 그리고 어떤 결과로 넘겨도 그만 안 겨도 그만인 굉장히 일종의 공수처발 꽃놀이패 같은 책임을 완전히 떠넘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겁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보기에 조희연이라는 진보 교육감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인사를 지편 맘대로 했네라고 먹칠하고 이미지를 지금 벌써 버려놨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중차대한 수뢰죄부터 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중요한 범죄가 얼마든지 지금 접수되어 게 많은데 굳이 그런 걸 놔두고 잘해봤자 징계 정도로 혹은 경고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수처에서 다룬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제가 공수처 편을 한번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토론이니까 저는 공수처가 조희영 교육감을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거는 딴 데서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를 해요. 당연히 검찰이 조희영 교육감을 수사하면 기소를 합니다. 당연히 기소가 돼요. 조희영 교육감은 없는 죄도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이미 감사원에서 수사를 다 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처분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수처가 이미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 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대로 된 1호 사건이 아닌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덜한 어떤 조희영 교육감의 사건 이미 들여다보고 사건 정황도 있고 오히려 공수처가 조희영 교육감의 불기소를 때려줄 경우에는 검찰에게 넘어가면 무조건 기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선일보에 또 우리 이종원과 노정열 불협화음이라고 하겠네. 우리 다른 얘기가 나왔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근데 희망 회로를 돌려봐요. 고소고발이 지금 수천 건이 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00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1호로 잡았다는 것 자체를 이제 저는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동의하고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1호 사건은 우리 공수처가 공존하는 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공수처라는 게 판검사들의 또는 고위공무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엄청난 부정부패에 대해서 5,800여 명 정도 되죠. 이분들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고비처요, 원래 고비처. 그렇게
해놨는데 뜬금없이 이제 교육감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공수처법 11번째일 겁니다. 항목 교육감 등 그렇죠. 선출직이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출직은 표로서 많은 국민들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궁금한 건 쇼맨십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종원 PD가 말한 것처럼 그냥 수사가 다 끝난 것이고 감사원에서 이미 고발을 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처분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극우단체 3개 단체가 누라이터 중심으로 하는 교사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제 조의원을 고발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절차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인사의 문제고 노사간 합의사항만 갖다 내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액션이죠, 액션. 네, 액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것은 계급적인 접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나 최재형이나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이 법조인들의 1호 사건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선후배들 간에 다 서울대 출신들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 서울대 나왔지만 그 얘기는 왜?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까 노정열 방송인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큰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실은 유기용 의원이 교육 전문가 의원으로서 이거 재량을 공수처에서 오히려 공수처의 존재 근거와 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촛불들이 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다가 아닙니다. 공수처가 뭐가 답니까? 시작일 뿐이죠. 그것도 이러저런 누더기법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해 맞았는데 사실 이왕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불기소 처분이 되길 바라지만 아니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이거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면 공수처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기소가 가능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의 자기 이미지를 기소 가능한 사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100% 기소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정해진 거죠. 네네네. 사법부에게 넘긴 건데. 예. 네. 제가 취재한 거랑 좀 달라요. 제가 공수처 검사들이랑 좀 취재를 해보면 이규현 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규현 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이유는요, 진짜 꽃놀이패예요. 왜 그러냐면 이규현 검사가 윤중천 씨의 어떤 그 진술을 조작했다 그러면 검찰 전체가 개혁의 대상이 왜 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의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규현 검사가 우리 쪽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검사거든요. 검사들이 사건을 원래 저렇게 조작했었구나. 그래서 검찰의 개혁의 당위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허위적 작성이나 그런 것들에서 범법행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정치적 사건이었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공수처를 제가 좀 보면 아직 제대로 1호 사건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부 분위기는. 왜냐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다시 가져와서 들여다보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 사건을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수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우리 측이라고 생각하는 조희영 교육감이나 어떤 검찰 김학의 사건의 출국을 사실 잘한 표창장 줘야 되는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는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좀 자괴감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제대로 된 이제 기획수사가 들어갔을 때 저는 떨고 있는 거는 저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큰 사건을 기대감이죠, 솔직히.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대로 된 처음부터 공수처가 뒤져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조작 없이 어떻게 기소를 할 건가, 그 사건이 어떤 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좀 약간씩 다른 의견은
좀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한다 그러는 건데 바로 불협화음이라고 조선일보가 쓰는 것인가 똑같은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나 이루라는 게 우리의 개념의 이루가 아니라 바로 주류 언론에서 공수처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라고 규정을 짓는 프레임으로 역시 찍어 갖고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이면 그래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발표를 하고 건수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가운데서 지켜보면 어쨌든 조 의원이라는 고위 선출직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인사와 관련해서 전교조 출신을 자기 편이라고 썼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1호 사건을 우리 측 사람을 수사했다고 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으로 조 의원을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도 비판을 못하죠 저쪽에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거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치면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2호 사건을 SCT 사건이나 이런 굵직한 사건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근데 2호 사건도 사실은 저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2호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잠깐만 1호 사건도 아니고 2호 사건도 아니고. 저희 개혁은 민생이다는데 제 안건인데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의 발언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을 1호 사건이나 2호 사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언론이 문제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비겁했고요. 조 의원 교육감 잘못한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우리가 공학적으로 사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원민은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전에 희생 안 하고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촛불 안 들어도 우리가 9일 동안 이렇게 안 나와도 척척척척 알아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민주당, 그게 유능한 민주당인데 꼭 이렇게 우리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앞이니까 주호영이 공약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형을 영입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최재형은 정치적 인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정치화 시켰듯이 최재형도 지금 정치화를 시키는데 민주당에서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극도에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에 각종 정책 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적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익이 어떻게 침해되느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정책 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연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ILO 공고사항을 이행했을 뿐이거든요. 조 의원 교육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5개를 빼앗았다라고 공격하면서 보수단체, 극우단체들이 조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재형은 이미 국민의힘의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장으로서 그 역할이 말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장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주정부에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키우고 최재형까지 대통령 후보로 키우는 이런 개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극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론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요구하는 이런 저항적 모습,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수구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 뭐 표현은 저항이 아니라 단호하고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국민들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180석을 줬고 몇 분이 나가셨어도 174석입니다. 저희가 9일차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번에 개혁입법, 중수처법을 뒤로 하면 아까 말한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특례법 폐지도 입법사항입니다. 그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강병원 의원이 주도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세요. 언론개혁법 주도하세요. 그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지금의 실력과 의지로는 5, 6월 달이면 다 갈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다음 총선에서 야,
민주당이 태어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래도 할 일 사실은 별로 속 시원하지도 않지만 그럼 200석 이상으로 해서 개헌까지 줄 건데 이것도 안 하면 이제 150석 이하로 가반 밑으로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걸 명심하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아직 지금 7월부터 지금 경선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제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드라이버를 걸었고 촛불혁명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언론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화룡정점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맞죠? 화룡정점을 찍고 민주당의 개혁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 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여기까지 개혁을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민주당을 밀어주면 여기까지 개혁이 되고 그리고 불균형 대한민국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구나라는 이 대차대조표가 국민들 앞에 나와줘야 또 민주당한테 수권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또 수권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못하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화룡정점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의 의지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함을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개혁적인 정당의 표가 가버린다는 것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걸 못 느끼신 것 같아요. 부동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몇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를 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금 풀어줘야 되겠구나. 종부세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 2%밖에 안 된다는 팩트를 지적했는데 물론 가진 사람이니까 입김이 세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안에는 재벌과 법인들과 언론들도 다 장악.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쪽에 끌려갈 거면 국민의당과 국민의 힘을 찍지 뭐하러 민주당을 찍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DNA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정권 때 항거했던 우리 4.19 미완의 혁명 때 피로써 응했던 개혁의 정신과 민생의 정신을 같이 가는 게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인지 국민의당인지 우리공화당인지 모를 정책으로 급선해야 한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더 이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 앞이니까 할 얘기 다 합시다. 두려운 게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만약에 민주당의 개혁 정책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선거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야말로 민생도 하고 개혁 의제까지 하는 수권 정당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 중에 위험한 게 제가 말한 조수진 같은 의원들이 김종인 선배가 했던 무릎 꿇고 광주 가서 무릎 꿇고 호남 민심, 호남 표심을 얻으려고 그러고 윤석열 입에서 5.18은 어떤 독재에도 저항했다. 문재인 정부가 5.18을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여기까지 가게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 빼앗기고 불균형 해소 빼앗겨버리고 강주 항쟁까지 화해해서 민주주의까지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완패입니다. 완패.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펴버린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당장 청년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종부세 깎아버리면 그러면 언제 부동산의 빈부격차는 해소할 것입니까? 2,500만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겨우 46만 명의 세금을 내는 건데 그것이 마치 2,500만의 주택 보유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 언론이 형성되게끔 민주당이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이 언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개혁이라도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대선에 돌입하면 됩니다. 네. 아니 확률은 5대5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 50%, 윤석열인지 저쪽 야권에서 될 확률 50%, 2대 2분의 1이고 50%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산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현대 셀러리맨의 신화
청계천의 신화로 이명박을 드라마까지 만들어가면서 영웅으로 만들어서 747 비행기 7% 경제 성장률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대국 만든다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공약을 747 비행기 띄워준다니까 다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정동영 후보를 이겼던 2007년 대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 후에 49대 51%로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패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앞으로 남은 10개월 반 동안 못하면 윤석열 등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개혁과 민생을 같이 해야지 이길 확률이 있지 민생만 해서는 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더 챙기는 거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이명박이었고, 불푸세 규제 완화로 개혁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는 게 또 박근혜의 정책이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5년을 견디겠죠. 촛불을 또 많이 들겠죠. 큰 사건이 또 터질 겁니다. 아니요, 못 삽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못 삽니다. 또 물대포 쳐맞고 또 감찰 당하고 이런 걸 아니, 저는 살 거예요. 저는 못 삽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어쩔 겁니까? 아니 못 살아요. 예. 신비영은 못 살아. 떠나시던가 이민을 가시고, 노정렬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놈 되네. 여러분도 지키세요.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괜찮았잖아요. 가진 사람은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좋았어요. 90% 서민과 중산층들이 조금 힘들었죠. 중산층도 좀 갈라집니다. 사실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몇백억, 몇십억 있는 중산층 중에 고위층도 부유층도 있고, 아니 못 산다니까. 저는 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감격의 눈물의 역사가 있고, 2002년 9마리 용 중에서 노풍이 불어서 노사무라는 전 세계 유일의 자발적인 인터넷 10만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세상을 흔들었던 노무현의 시대가 있었고,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있었던 그 감격스러웠던 드라마의 2002년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는 살 겁니다. 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청수하고 우리 21세기 유혈단장 김태현 생각이 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물대표로 저 비싼 카메라 몇 대 날렸죠? 또 카메라 날려야 돼. 개청수 카메라 날렸지, 물대포 쳐맞았지, 칼 맞았지, 씨발 그거 또 맞으라고? 아, 못 삽니다 진짜. 나 막 눈물 날라고 그래. 다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그냥 둔다면 제일 먼저 민주당사를 불질러 버릴 겁니다. 저는. 왜 지금 당원들이 100만 당원들이 개혁에 앞장서서 다시는 국민의힘의 저 토착 애국 세력들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말라고 지금 이 10개월 전부터 와서 하는데 대안도 못 내고 정권을 빼앗겼다면 제일 먼저 그 불질름의 대상을 내일 조선일보에 나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하고 이종원 PD. 저는 불을 끄겠습니다. 한 사람은 불을 지르고 한 사람은 불을 끕니다. 그럼 안 타네. 이런 걸 보고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자, 정리합니다. 송영길 대표님 사실은 지금 몇 번째 도전이세요. 그래서 당대표를 뽑을 때 측은지심도 작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친문이시지만 그래도 친문이라고 언론에서 말했던 홍영표 대표가 불과 0.59%로 2등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낮게 출발했지만 역시 개혁도 하고 민생도 하겠다는 우원식 후보도 역시 상당히 30% 가까이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후보다 완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개혁한다니까 세 번째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가 되신 겁니다. 새 후보가 개혁도 하고 민생도 하라고 우리가 각자 지지하셨던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서 당대표는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영길 대표의 모든 걸 다 좋아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홍영표 후보와 우원식 후보의 개혁과 민생을 같이 하겠다는 것에 표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왔지 압도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거는 바로 개혁을 원한다는 것이고 초선에 김용민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혁명적인 거죠. 재선 3선 후보를 누르고 1등을 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대의원에서는 꼴찌했지만 일반 여론과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온몸으로 부딪혔던 김용민을 찍어서 1등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민심인데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뜻은 좋겠지만 정책이 뜻만 좋다고 됩니까? 10%만 가지고 나머지 90%는 갚으라는 얘기는 일단은 갖고 네 소유가 아니니까 은행에 빚 갚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박근혜 때도 한 거잖아요. 주 장관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만들어서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시고 세제 개편이 꼭 종부세만 있습니까? 조금 물건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는 양도세는 완화해야죠.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특례법은 폐지하세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급 확대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사실은 4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늦긴 늦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무능한 거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저는 원래 정책의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토건 마피아들과 공급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근데 공급은 36만 원을 공공개발로 내겠다고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처럼 토건족들의 하나의 반항이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중심에 조중동이라는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정책들을 굴절시켜 버렸고 그것을 역행하게 만들었던 데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토건족과 그렇죠. 조중동은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였어요. 그렇죠. 상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야죠. 맞습니다. 그게 동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의지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눈에 보일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으셔야 하고 산잡해 있는 개혁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기득권 언론들이 지금 굴절시키고 있고 실제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충분하게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주안점을 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를 후퇴시켜버리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수구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그 자체가 폐기돼 버리거나 또는 후퇴돼 버리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기조는 후퇴시키지 말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예. 다만 미세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시장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 사실 언론은 떨어지면 집값 떨어져서 집값 하락으로 인한 민생이 걱정된다고 공격했을 것이고 과열되면 광풍이라고 공격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민주개혁정부는 조중동과 주류 언론들이 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성과로 안정되거나 하향세로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났기 때문에 공격만 일삼는 조중동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됐겠습니까? 예. 꽃놀이패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홍보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 거론하지 않고 정책의 성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계신 넘버 5, 1, 2, 3, 4, 5등 하시는 지금의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수위에 있는 분이 왜 수위에 있겠습니까? 광역단체장으로 입법상으로는 못하지만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청년소득,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그 어렵다는 계곡 보건사업, 불법시설물 철거라고 조정동에서는 갈라치기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차곡차곡 성과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중산층이든 중도층이든 아이고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몇십 년 동안 못했던 일을 척척 해내네. 성과 때문에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몇 번째 하시는 분은 대표로서 8개월 동안 척척척척 개혁입법의 성과를 보였으면 그분이 40%대로 어대낙이었습니다. 어대낙.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그런데 어설픈 유화정책, 포용정책으로 사면 얘기를 새해 벽두부터 꺼내면서 민주당도 떨어지고 본인도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사과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민심을 못 읽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입법부에 계셨고 총리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다 좋아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 사회도 보고 출판기념회 사회도 보고 토크쇼도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톱10이 될지 톱7이 될지 다 이번에 경선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표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대선 끝나고 개혁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할까봐 피가 거꾸로 이 상태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을 왜 치료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당원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개혁이 민생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후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설득이 개혁이고 민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고요. 아니,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이 언론 지형에서 우리 수백만의 진보 유튜버들과 우리 열성 당원들은 안 보고 조중동을 비롯한 그리고 개혁하다가 민생 못 챙겼다라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쫄보가 된 거예요, 다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2주간만 지금 당직자분들 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원실 180명의 국회의원실과 당직 사무실 지역위원회에 조중동을 딱 2주만 절독해 주십시오. 딱 2주만 절독해 주시면 세상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당사에 들어가는 조중동 수십 편,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실에는 180장, 243개 지역위원회에 들어가는 조중동 기사를 딱 2주만 절독해보고 그러면 세상이 다시 보일 겁니다, 여러분. 2주만 끊으시면 안 되고 영원히 거리두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셋이 조금씩 다르죠. 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다음 주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12주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이총수가 여기에 빈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슬퍼하고 현실을 한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주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고 노무현 대통령 안타까워하면서 고개 숙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80석 적고 174석 쓰면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고 개혁 입법으로 속 시원하게 좀 하라가 지상명령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지금 열받은 겁니다, 사실. 6월달이면 60 항쟁이 또 다가오고 6.15 남북 공동선언도 다가오고 6.29 노태우의 속이구 선언도 다가오고 우리 대한민국의 4, 5, 6월달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죠. 4.19 혁명에서 시작된 우리에게는 4.16 세월의 참사도 있고요. 5.16 군사 쿠데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5.18 광주 민주화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5.23도 있습니다. 6월달에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역사적 고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광주 계곡본 시민들이 광주 묘지 앞에서 지나가는 우리 의원들 다 불러서 제발 개혁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있는 줄 그랬는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팔뚝질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지키세요. 아니 세상에 개혁과 민생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나는 민생만 하겠다.
성과도 나오기가 그토록 4년 1개월 동안 안 나온 부동산 안정이 얼마큼 될지 제가 장담컨대 1% 2% 떨어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은 진보 민주 세력한테 받아서 집권하고 눈치는 보수 세력한테 눈치를 본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배은망덕이고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가 공무원으로서 자리가 보장되니까 그 보신주의 기득권주의로 반대로 우리 진보개혁정의 의제를 공격하고 객관성을 내세워서 우리의 산자부 원전권을 건들고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청와대를 들이받는 이게 민주구 개혁입니까? 우리가 이러자고 촛불 들었고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 몰아줬으니 헌법 개정 빼놓고 나머지 속시원하게 쪽수 때문에 못했다고 사프라이스 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정치지형 늘 읍소를 하니 이번에 그 힘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봐라고 준 게 벌써 1년 지났습니다. 근데 두 분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종원 PD 방송을 듣다 보니까 말주변이 좀 늘었습니다. 저는 말 하나도 못했어요. 열심히 들으세요. 우리 신빈님은요, 이 길바닥뿐만 아니라 이 노동운동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도 투쟁의 어떤 산 증인이시고, 우리 노종열 선배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탄핵 발의가 국회에서 됐을 때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해요 권해요 우리 선배님과 노종열 선배님이 사회를 보면서 그 앞에서 와 저런 분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이 민주정권의 뿌리 같은 지금 존재로 남아 계시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 좀 힘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근데 이렇게 집회를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를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마워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정 떨어지면요, 망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씁니다, 시민들이. 그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무섭다는 게, 광주 가서 조아리고 민주개혁의 의제도 일부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본래 DNA, 이름도 참 잘 졌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민생을 더불어 해야지, 민생만 하는 정당이면 민생만 정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저희가 그 길 반드시 해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정말 대통령의 말씀에서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겠습니다,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2019년도 그 여름에 하셨을 때 온 국민과 함께 기뻐했고, 아 이제 제대로 된 리더가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저렇게 선언하신 거 보고 우리가 노재팬 노아베 운동부터 시작한 게 바로 검찰개혁까지 이어진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노재팬 노아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일본과 막상 붙어보니까 아 우리가 세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일본에게 늘 주눅 들어있고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서 감히 일본과 어떻게 싸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지금 민주당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강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조중동이 옆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움츠러들고 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몸살이는 거예요. 조중동 절도 가면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요즘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저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에너지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포기하지 않는다. 겉은 소용돌이도 치고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바닥에서 민중들이 도도하게 강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그 도도함을 민주당이 얼마나 그 힘이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소름 돋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게 정말 문학적 표현과 가치와 철학이 담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세요. 민심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거기에만 표피에
표피에만 나타난 것에 매몰되면 대중 꽁무니를 따라가는 대중 추수주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도히 흐르는 밑바닥의 민심도 같이 읽어라고 말씀하신 게 분란처럼 읽혀질까봐 언론이 또 갈라치게 할까봐 대통령께서는 전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흐르는 밑바닥의 민심도 같이 읽으라고 한 게 바로 개혁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주문이신데 그걸 못 읽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물처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강물처럼. 우리 민주주의는 그 강물처럼 마르기도 하고 샛길로 흘러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민초들의 도도한 흐름, 그 흐름을 갖고 우리 약속의 땅 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고 우면 하지 마시고 개혁 마무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참 10개월 후에 대통령 넘기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80%의 민중들이 또 개돼지로 전락하고 나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 여러분 정권 빼앗겨서 죄송합니다. 개혁 못해서 죄송합니다. 벌써 눈물 날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를 악물고 정권을 반드시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 개총수랑 1000만 명, 연인원 1000만 명이 그 부자들 심장에 서초동에서 절대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여기에 이 개총수랑 노동렬이 나와 있고 지금 홍준표가 퇴임 1년 안 돼서 구속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웃고 지낼 일입니까? 아니 피가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1년 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5대5로 민주당 대표가 후보가 당선되시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때 개혁을 못해서 죄송하고 졌습니다라고 하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때도 민생을 살피지 못해서 돌아버립니다. 예, 불 질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갈 확률이 이거 탑니다 타. 예. 근데 진짜 웃긴 현상이 불과 3년 전만 해도요. 인생을 못 챙겨서 저 세상에 그럴까봐 내가 더 걱정이야 사실. 지금 그러네요. 저렇게 뻔뻔하게 뭐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자기네들이 영입하겠다 저 정당이요. 불과 2016년, 2017년 말에 초에 국민들에게 무릎 꿇던 정당이에요. 맞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리 쳤는데 그 이후에 저 정당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실제 그랬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사실은 여론이 다는 아니지만 참조는 꼭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있을 그 잔당대회에서 30대 중후반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론으로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높죠. 그 정도로 저쪽도 바람이 불어서 참신하고 그나마 이렇게 쇄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입만 열면 쇄신, 세대교체, 새바람으로 보수의 풍토를 바꿔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미지 완전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보수 지지자들의 민심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쪽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DNA의 양축인 개혁은 안 하고 오직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게 실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쪽 가겠다는 게 얼마나 토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같이 잃는 일인지를 혹시 내년에 지고 나서도 민생을 못 챙겨서 저희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두려워했던 일이에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니 어떤 복지 정책이니 좌클릭을 하느니 이 정도는 대선을 앞두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황교안이가 당대표 되면서 오히려 극우 성향으로 빠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저는 어떤 당대표가 되거나 쟤네들이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만큼의 어떤 공약과 실천력을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따라하지 못하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사회 대개혁 중에 국가보안법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그거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차별성은 바로 지금 이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선거만 해도 오세훈이랑 박영선이라는 후보의 공약 그렇게 많이 어떤 비교가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점점점 쟤네들도 영악해지고 과거의 어떤 수구 세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렴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그 바뀔 수 있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그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논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논문 제목이 박근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10%가 뒤졌었거든요. 18대 대선 얘기하는 겁니다. 18대 대선 결과보고가 논문으로 나온 게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수가 진보 어젠다를 가져갔을 때 6% 정도에서 5%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그쵸, 그게 무서운 네,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지금 우리 개총수가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쟤네들이 양의 탈을 쓰고 청년한테 20만 원씩 주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등록금 같은 거 먼저 치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아니, 거. 실제로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종인 씨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당 대표급인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선거도 이끌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본인 생각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지휘에서 자기가 지금 이겼다고 얘기하고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막 한숨을 쉬어서 그러는데 우리 개청수가 말 제대로 한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요 반값 등록금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면 정권 넘어갑니다. 씨발.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윤석열은 더 세 보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없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어제 5.18도 있었지만 저들이 무서운 거예요. 5.18을 쟤네들이 진짜로 참여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당연히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민심이 움직여요 또.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쟤네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불쌍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걸 최초에 했니 뭐니 하면서 김종인을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게 박근혜 캠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을 상당히 얻어서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노인복지 때문에 이긴 거라고. 네.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촛불로 끌어내려서 4년 조금 더 남짓하게 했죠. 9년 반이 얼마나 지옥 같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역사를 내년 3월 달에 만들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뭐, 민생을 내팽개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9년 반도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4년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힘들었어. 지키는 것도 이게 나 진짜 차라리 9년 반을 여기라도 실컷 하고 나가서 진짜 데모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랑 겹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구석에 앉아갖고 떠드는 거밖에 없고 우리 죽겠더라고. 방금 이 당직자 여러분 이 발언하고 마이크를 끄기 때문에 이 패널들의 한숨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노정열 이 방송인이 이 방송을 끝나고 항상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 숨이 좀 차요. 근데 정말 그 한숨을 들으면 이게 옮아요. 옮은데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아까 개청수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어젠다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순간 선거는 끝입니다. 할 수가 저도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근데 다행히 네. 황교안이가 당대표 되면서 정광훈이랑 몰려다니면서 그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나경원이 돼서 너무 고마웠죠. 예. 이거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김을 빼놓고 쇼라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이 어떤 어젠다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젠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비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게 좀 국민의힘은 도저히 어떤 정책적이나 이념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것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정권은 다시 쥐어지는 건데 선거 때가 다가오고 그래도 아직도 저는 솔직히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권력투쟁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래 권력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아니 말 잘못해. 이해찬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원 여러분 한 번만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정치는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공적 욕망이 51, 사적 욕망이 49. 이게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공적 욕망을 2% 더 추구하면서 사적 욕망이 그 뒤를 따라가야지 국민의힘처럼 사적 욕망이 80이고 공적 욕망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 국민의힘한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다면 정말 저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당직자나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3년 뒤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없이 현명해졌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예측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160, 170선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3년 뒤에 50석 날아갑니다. 지금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확실하게 50명 누구를 내놓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소중한데 모여놓으면 돌덩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뭘 열심히 하거나 성과를 거둬서 지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 하는 일에 꾸준히 반대만 했고 우린 어느 순간에 개들이 떠드는 걸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멈췄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얘기해봤자 우리가 했던 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이명박 시절에 그렇게 이악 물고 종편을 왜 만들었으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설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전략에 반도 행하지 않고 욕은 2배로 먹고 있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간만에 그럼 추억에 예. 전두환 시대 도 아닌데 이명박의 주간 뭐였죠? 주간 브리핑인가? SBS 라디오 뭐. 예, 라디오를 통해서 KBS에서도 열심히 했고. 야,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름 끼치거나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정말 온갖 거짓말을 다 쏟아냈죠. 공중파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무슨 노변 정담을 본따서 하겠다고 한 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감옥에 계신 분인데.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영국 정부는 카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온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질을 걱정해주던 양반이 자신 삶의 질도 못 챙기고 처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안 되지만 우리가 이명박 때도 살았고 박근혜 때도 살았어. 근데 문재인 때 되면서 뭔가 좀 해주겠다 해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미진해 하다 보면 눈 돌리고 정치 무슨 신경 써? 다 있는 놈들끼리 헤쳐먹는 거지 해가면서 위로합니다. 저는 사실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9일째 개근해가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가 돼야죠. 경제는 국민들 삶이 좀 퍽퍽하고 행복도가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19에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국민들을 다 건져내놨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보따리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애정하는 민주당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의 질, 방역의 질, K-팝의 질,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정치만 여전히 꼴찌입니다. 국민들 눈치 볼 줄 모르고 지들이 잘한 거 홍보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그저 앉아서 우린 최선을 다했다 하느라고 했다. 근데 우리 점수가 깎일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이제 하던 거 멈추고 하는 척만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저쪽 보수당에서는 무언가를 제대로 이룬 적도 없이 여전히 그 밤에 그나물들이 설치고 있는데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한 사람의 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사용하는 휴대폰 방향이 바뀐 것은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부가 잘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잘해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끝내고 정권 넘기고 3년 뒤에 국회까지 넘겨서 49대 51로 비등비등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부정부패는 계속 헤쳐먹고 있고 그나마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끔찍했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대놓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문자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한 통 보낼 때 16원 50전씩 들어갑니다. 공짜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문자 행동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이 3,600분이나 됩니다. 네. 조기에 따라서는 3,600명 많다 할 수 있지만 조응천은 대놓고 2,000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당원들의 70만의 마음을 흔들려면 저희를 웃기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멸감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 민주당 의원들, 잘한 의원들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면서 잘못한 거 따끔하게 일찍 날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소문내서 저희 영상 좀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 세상에 재미없는 게 누군가 유세하는 현장입니다. 저걸 왜 하고 앉아있나 혀차시는 분들도 계신가 압니다. 저희들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저 지금처럼 주저앉아서 앞으로 남은 대선 지고 총선 50석 날아가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게 나온 겁니다. 힘 좀 모아주시고 열심히 외쳐주십시오. 공유 기능으로 유튜브 영상 나눠주시고 더 많은 구독자들이 더 많이 시청해서 민주당은 오로지 딱 하나로 움직입니다. 숫자. 근데 50석 날아간다고 해서 다행인데 얼만큼 더 날아갈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뺏긴 50석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가 뺏긴 50석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보수로 가겠죠. 민생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신경 제일 잘 쓰지만 성과 나기가 어려운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중이에요. 이미 경제학적으로 소비 승수 효과가 있다는 보편지원금의 장점도 있고 선별지원금의 장점이 있으면 더불어 섞으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까? 아니, 어려운 정도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거 좋은데요. 같은 예산을요. 제 1차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주셨잖아요. 그때 온 국민들이 단군일에 세상에 나라가 어렵다고 역병이 돌았다고 우리 가족 4인 가족에게 100만원을 주네. 3인 가족 80만원을 주네. 2인 가족 60만원을 주네. 1인에게 40만원이라는 국가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중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정말 알차게 잘 썼습니다. 거의 다 일본 애들처럼 푼에 주머니에 넣고 안 쓴 게 아니라 우리 국난국복 DNA가 있고 함께 공생공사하는 동고동락하는 환난상이라고 공동체 의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요, 동네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사 먹고 안경 맞추고 옷 사 먹고 신발 사고 그렇게 썼습니다.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구가 있으면 10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잖아요. 그 10억에 있는 사람들이 맛집 몇 군데 삼겹살집 가서 먹으면 반만 선별지원금하고 반은 50만원씩 줬어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경제학자들과 정상적인 분석했는데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2, 3, 4차 선별지급만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게 소신이던 총리는 자리를 물러나셨고 당대표일 때도 계속 소신을 부렸지만 이제 새 당대표도 바뀌었고 새 총리도 나왔는데 왜 조용한 걸까요? 시작할 때 전국 돌면서 그저 정치인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쇼하고 거기서 악담 주고받는 쇼는 이제 그만하시고, 김부겸 총리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존경한 적이 없어서 사실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소신으로 절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 했었던 그 전 사람과 차별화 확실하게 좀 보여줘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OECD 가운데 이번에 경제성장률 1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까지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잘해내고 있어요. 너무나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거 다루는 줄 알아요? 안 다룹니다.
K방역 100만 명당 사망률, 치명률, 발병률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다루질 않아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애 독감 주사보다도 훨씬 더 사망률이 적은데 그거는 오간데 없이 계속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국민의힘과 언론들이에요. 언론개혁 해야죠. 그래서 언론개혁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본은 230인에 240인에 260까지 갔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40%로 자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때 그 힘으로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강력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바로 180명의 힘으로, 아니 홍남기 씨 다 좋은데 객관적으로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간을 풀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라고 강력하게 나가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래 속 시원하다. 객관적으로 통계가 있잖아요. 한국적 재정민주주의입니까? 한국적 토착민주주의 외쳤던 박정희입니까? 뭡니까? 더 풀었어야죠 그때 제대로. 그랬으면 민생이 뭡니까? 호주머니에 50만원 100만원 들어오고 재정 건전성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K방역과 K경제성장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그때 제대로 때때로 풀었어야죠. 부동산만 민생이 아니에요. 가처분 소득을 제때 못 풀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거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얼마나 얘기했고 최백운 교수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했습니까? 8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개박살이 났습니까? 개혁하십시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챙기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제 저는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광주 시민들에게 빛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광주 5.18 유가족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사실 참담함을 느꼈어요. 지금 5.18 기념사업 단체뿐만 아니라 4.19 혁명단체 그리고 광복회 이런 곳곳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을 기념하는 단체에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 보수 세력들, 국민의힘 세력들이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지금 장악하려 들고 있어요.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토끼를 못 지키면서 무슨 국민을 지키십니까? 그게 이제 표를 확장하기 위한 좌클릭이거든요. 그쪽도. 그렇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찍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복회라든가 얼마 전에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요. 그분도 그렇죠. 그런데 태극기예요. 예. 그리고 4.19 혁명 그 기념사업회 그곳은 벌써 보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 다직이 들어가고 있어요. 민주당 무슨 날만 되면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분들 챙겨주시고 그분들 진짜 그분들 자식들 그분들이 피 흘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 그럼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야지. 그분들이 왜 국민의힘과 보수 인사들을 초청한 줄 아십니까? 민주당이 개혁을 속전속결로 단호하고 선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쪽이라도 불러서 조금이라도 그쪽도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오늘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의 첫 번째 일정으로 광주를 갔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고 그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는 김진태나 그 일주족을 지켜봐야 되는 진짜 극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당에서 광주의 무덤을 어루만지며 회개한 듯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도 못 부르게 하려고 하던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쇼를 쇼를 합니다. 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 어디가 있습니까? 대변인들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 뭐 할 겁니까? 말 좀 하게 입 좀 트게 해주십시오. 이건 무슨
사정사정해서 한마디 듣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하는 문재인 정부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당에서 커버할 부분들은 이런 작은 실수들은 막아야지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저는 이대로 정권 뺏기게 되면 우리 짱돌 신비 형님하고 같이 짱돌 던지겠습니다. 어디로? 민주당사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네, 저는 안 던지겠습니다. 같이 던집시다. 이 돌을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신비가 불 지를 때 불 맞고 김태현 단장이 짱돌 던질 때 제가 그 돌을 대신 맞아서 당사 앞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내일 조선일보에서요. 충격, 노정년 알고 보니 수박씨. 저 지금부터 당직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민주당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담을 그릇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 민주당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시민당 할 때 여러분들과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연구원을 2배, 3배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유능한 전문가들을 다 많이 영입해 주십시오. 두 번째, 243개에 있는 당원들과 1000명 기준으로 1000명 정도 기준으로 정책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243개 곱하기 1000입니다. 이 중심으로 AI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이 1000명의 당원들과 시민들의 의견 그룹 단위에서 의견을 수시로 소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조직실을 3배로 늘려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정당은 180석을 담아야 될 그릇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시는 향후 100년의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정당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석 이하의 정당의 그릇으로 갖고 180석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민주연구원 늘리시고 조직실 늘리시고 지역위원회에서 1000명 규모로 의견 수렴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 1000명이 지역 243개 지자체에서 민주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민주당 정책에 찬동하면서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의 대표가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그릇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우리가 장기 집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상. 우리 끝마치라고 비가 온 것 같은데 제 마지막 말씀하고 우리 세 분 저기요 광주 찾고 광복회 찾고 이러면서 표가 되니까 국민의힘이 좌클릭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도와 가진 사람한테 표 얻으려고 우클릭 하는 거예요라고 혹시 당직자나 의원들을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저쪽은 마세요. 재벌부터 있는 사람과 중산층 중에서 부유층들은 표가 부동표예요. 근데 우리들은 개혁을 안 하면 투표장에 안 나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같지 않다. 저쪽이 표 얻으려고 좌클릭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중산층과 가진 사람 표를 얻으려고 우클릭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아닌 결이 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혹시 오해할까 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개혁 세력을 지키면서 우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우클릭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반드시 민생과 함께 추진하라고 여기에 5시에 내일 10차죠? 내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더 활기차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현 단장님께서 멋진 구호랑 한 말씀 해주시든지 하십시오. 네. 자, 제 9차 개혁이 민생이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비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피켓 시위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 개혁과 민생 동시에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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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라!
네, 여기 참여해주신 우리 멀리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리 아프신데 우리 시민들 너무 감사드리고요.